예, 반갑습니다. 홍성수라고 합니다. 저는 차별금지법 주요 쟁점 중에서 이제 법안에 보면은 주로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차별의 범위나 사유, 영역,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차별 시정 의무에 관련된 쟁점들을 위주로 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별금지 법안이 장애인 의원 등 10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인권위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이라고 해서 제출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한상희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자세한 말씀은 더 덧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 47페이지에 이제 저도 표가 있지만 사실 주차장 환경 개선 공사 관련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0년 9월 26일 토요일은 오전 6시부터 9월 27일 일요일까지 양일간 지하 주차장 공사로 다음과 같이 기다릴 수가 없는 차별금지 사유가 사실은 이제 한국 법안에는 한 20개 정도 보통 규정이 되어 있고, 차별금지 영역은 보통 4개 정도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만약에 하나하나 다 대응한다고 하면 80개가 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법률을 아무튼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전체 사유와 전체 영역을 규율할 수 있는 일반법을 하나 두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영역에서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더라도 여전히 필요한 법인데, 장애인 차별의 특수성이 워낙 특이한 특수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자세하게 그 부분을 규율하고 구제 조치를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특수한 영역에 대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불구하고 이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두는 방식으로 전체 차별금지 법제를 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48쪽에 나온 실효성 강화의 부분에서 보면은 사실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로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어떤 흑인이자 여성이자 비정규직인 자가 뭔가에 차별을 당했는데 그게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은 건지 아니면은 비정규직이라서 차별을 당한 건지 흑인이어서 차별을 당한 건지 굉장히 헷갈리거나 사실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복합차별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 이런 것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차별들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또 하나는 차별 시정기구를 하나로 둬서 이게 여성 차별 기구로 가야 될지 아니면 인종차별 기구로 가야 될지 또 비정규직 관련된 차별 시정 기구로 가야 될지 헷갈릴 때 이제 어떤 하나의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유럽에서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9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재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으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불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하면 80개를 다 만들자는 얘기냐, 차라리 그 논의가 좀 생산적으로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그런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더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논의를 하지 않은 채 그냥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으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사실은 논쟁 자체가 좀 불가능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회장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논의가 그동안에 너무 이 가짜 뉴스에 짓눌리고 있어가지고 좀 필요한 논의들이 안 되고, 또 반대를 위한 반대 논의들만 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의미 있는 논쟁들이 좀 안 됐는데, 오늘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논의들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이제 중요한 사유는 52페이지부터 나오는 이 차별금지 사유입니다. 차별금지 사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는 저도 사실 세계에 나와 있는 차별금지법 관련된 문헌 자료들은 웬만큼 다 읽어봤다고 생각하는데,
차별금지 사유를 어떻게 정하는 거냐, 이게 도대체 뭐냐에 대한 거는 거의 설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인류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 문제를 다뤄오면서 자연스럽게 정립되어 온 규범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굳이 이제 이걸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런 겁니다. 차별금지 사유는 차별이 될 수 있는 이유나 근거, 또는 어떤 보호되는 이유나 근거, 또는 보호되는 속성, 특성, 이런 것들을 뜻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헌법에도 차별금지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헌법에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19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9가지가 당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만들어졌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 좀 많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주요 유럽 국가들 정도만 이 차별금지법을 두고 있었고,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한 10개 내외 정도의 차별금지 사유를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반론이 가능한데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은 하나의 사유로 포섭할 수 있는 걸 여러 개로 분리해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별 하나만 해도 대충 포괄될 수 있는 건데, 성별도 있고 용모 등 신체 조건도 있고 기혼 미혼 등 혼인 여부도 있고 임신 출산도 있고 가족 형태도 있고요. 또 다른 나라 같으면 인종이라고 해서 하나로 이제 두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인종도 두고 있고 피부색도 두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저는 이제 인권위법 만들 때는 관여하지 않아서 그때 이제 법을 만드신 분들 몇 분한테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대개 10개 정도로 차별금지 사유를 뒀는데 한국은 이렇게 20가지, 19가지나 둔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그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이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한국같이 이제 차별금지에 관한 어떤 전통이 부재하고 일천한 나라에서 아까 같은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하나를 탁 둬서 해석에 맡기는 방식으로 하면 이 차별금지가 작동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법률에 자세하게 차별금지 사유를 두는 것이 더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다른 나라처럼 한 10가지 두고 등이라고 해서 해석을 맡기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고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그런 문제의식은 지금도 또 동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한상희 교수님 소개해 주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유가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 근데 이거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유를 이제 영국이나 독일처럼 한 9개, 10개 이렇게 두게 되면 오히려 해석에 많은 여지를 맡겨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유를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차별이 금지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많다고 해서 더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이거는 아까 한상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라별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국제적인 관행도 사실 외국은 어떻더라라고 하는 얘기는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들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 54페이지 아래 단락에 나오지만 사회권규약이 만들어진 당시 66년이었습니다. 1966년. 그때는 차별금지 사유를 9개 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일반 논평이라는 이제 공식 문서에 의해서 8가지 사유가 추가됐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인권 규범에서 금지하는 차별금지 사유는 17가지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50년에 성안된 유럽인권협약에는 10가지 차별금지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만 2000년에 성안된 유럽연합기본권 헌장, 이건 통과되진 않았지만 여기에는 14가지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사례들을 봐도 결코 적지 않은 나라들이 20개 이상의 차별금지 사유를 자세히 두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보통 이제 헌법에는 한 조금 적게 두고 차별금지법에는 더 많이 두고 이런 게 일반적인데,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에만 이미 10개 이상의 차별금지 사유를 두고 있는 나라들도 최근에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만 왜 20개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적절한 반론이 될 수가 없고, 사실 한국만 많더라도 한국의 특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사실 한국만 많은 것은 결코 아니고 많은 나라들, 특히 이제 민주주의와 인권이 취약한 나라들일수록 더 많은 차별금지 사유를 두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30개 가까이 되는 그런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다 적다를 가지고 논의하기보다는 어떤 개별 사유들이 한국의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해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56페이지, 57페이지에는 이 차별금지 사유가 그동안에 어떻게 좀 이렇게 변화 발전해왔다라는 것을 좀 표로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 이제 2020년에 나온 차별금지 법안과 평등법 시안에는 몇 가지 이제 차별금지 사유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뭐 성별 정체성이라든가 언어라든가 국적이라든가 뭐 고용 형태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됐고, 뭐 나름대로 저는 이런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우리 2000년에 인권위법을 만들 때 당시의 문제의식보다 또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가를 고려해볼 만한 차별금지 사유로는 뭐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제가 근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변화된 현실과 인식을 좀 반영하는, 그러니까 20년 동안 발전되어 온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는 사유들이 몇 가지 추가될 필요성이 있고요. 사실 이 현재 법안에는 한 서너 개 정도가 추가되어 있지만 저는 더 많은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58페이지, 59페이지에 나름대로 제 생각을 좀 정리해 봤고요. 또 이제 흥미로운 거는 다른 기존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도 있고 또 특정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차별금지 사유로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전정보라는 건 굉장히 낯설지만 사실 해외 차별금지법에는 요즘 많이 들어와 있는 사유 중에 하나인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는 이미 차별금지 사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어색하지만 생명윤리법도 나름대로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일종으로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차별이 금지되어 있는 사유는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또 포괄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 앞으로도 조금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이미 두 법안에 나와 있는 그런 몇 가지 사유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유들도 과연 우리가 이런 사유를 가지고 차별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쪽에부터 나오는 건 차별의 범위와 개념인데요. 이 차별의 범위도 사실은 나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차별의 범위를 정의하는 방식은 61쪽 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직접 차별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간접 차별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괴롭힘 정도, 괴롭힘하고 성희롱 이런 정도까지는 거의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그 차별 범위라고 할 수 있고, 일부 나라에서는 이제 복합 차별을 금지한다거나 차별을 지시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한다거나 차별 광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형태로 이 범위를 좀 넓히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범위를 넓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존에도 해석으로 가능한 차별의 유형을 법률로서 확정하는 거라고 보는 게, 또 구체화하는 거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법원에서 간접차별로 인해서 차별을 받은 사람이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법에는 간접차별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얼마든지 간접차별의 법리를 주장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예전부터 이제 인권이나 뭐 이렇게 법원 관련된 일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게 한국 법에는 일체 없지만 괴롭힘도 차별의 일종으로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고, 인권위 결정례 중에 일부에는 이미 그 괴롭힘 행위를 차별로 인정한 결정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석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해왔고, 또 해외에서도 이렇게 차별금지법의 차별의 범위를 확정하고 있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더 우리 차별금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사실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저는 어떤 국민들을 계도하는 효과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결정례로 있고 판례로 있을 때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이 법률의 형태로 이런 차별은 안 된다, 이런 사유에 의해서 사람을 부당하게 구분하는 건 안 되고, 이런 사유에 의해서 어떤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법률에 명확하게 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우리 법에서 없었던 개념은 사실 괴롭힘입니다. 왜냐하면 간접차별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아까도 이제 한상희 교수님이 그런 거 소개해 주셨는데, 차별금지법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간접차별 같은 거 넣을 수 있냐라고 했었는데, 이미 다른 법률에 있는 내용인데 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였는지 이제 와서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미 이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충분히 법리로서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낯선 개념은 이제 괴롭힘입니다. 괴롭힘은 영어로 이제 허레스먼트고,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괴롭힘도 이미
일부는 규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섹슈얼 허레스먼트를 번역한 성희롱에 대한 규제는 이미 법률로서 명확하게 금지되는 차별로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괴롭힘이라는 것은 섹스를 이유로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유, 그러니까 뭐 인종을 이유로 또는 뭐 성적 지향을 이유로, 장애를 이유로 괴롭히는 행위도 이제 규제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희롱 법리에서 발전시켰던 것들을 다른 사유로 확장시킨 거라고 보면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성희롱도 마찬가지로 법적 성희롱의 경우에 영역이 있어야지, 영역이 이제 한정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고용이나 교육 영역에서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성희롱이 성립하지, 우리가 뭐 이렇게 강남역 사거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다고 해서 법적 성희롱이 성립하지는 않는 것처럼 여기서 괴롭힘도 영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막 누구를 어떻게 비난하는 발언을 한다고 해서 다 괴롭힘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이나 교육 영역에서 차별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그 이제 대상이 되는 집단, 표적이 되는 집단의 고통을 가중시킨 그런 경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괴롭힘에 대한 규정도 충분히 이제 작동할 이 법리로서 이 금지되는 행위로서 작동할 수 있고, 우리가 또 필요한 그 차별의 한 유형으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거는 65페이지부터 나오는 차별 광고와 혐오 표현인데요. 이제 이 혐오 표현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규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차별을 직접 야기한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이제 혐오 표현도 차별이냐라는 것은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일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혐오 표현에 관련된 내용을 차별금지법에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나라는 형법이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이제 규범에 의해서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있지, 또는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러니까 이제 한상희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로서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차별금지법에 혐오 표현 금지를 두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차별 광고를 규제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지만 광고라고 하는 거는 약간은 그 이제 상업 광고를 뜻하는데요. 상업 광고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비교적 제한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잖아요. 뭐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뭐 그것도 하나 인권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논의들이 있는데, 상업 광고에는 그게 좀 적용될 여지가 적다고 보고 대신에 영향력은 훨씬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좀 광고만큼은 혐오 표현 중에서도 차별 광고를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는 나라들이 일부 있고, 그것이 아마 우리 차별금지 법안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혐오 표현에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은 현재 두 법안에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조금 이렇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은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6페이지에서 보듯이 이미 방송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실현공고 기준들을 보면은 이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그런 규정들이 개별적으로 발달해 있고요. 또 조례에서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보면은 이 차별적 또는 혐오적 표현에 대한 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취지상 일종의 어떤 일반법 내지는 기본법으로서 이런 금지에 대한 일종의 뭐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는 추상적인 형태로라도 이제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둘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 좀 빠진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8페이지에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 밑에 제가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제 혐오 표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추가해서 공공기관의 장이나 교육기관의 장에게 혐오 표현의 확산을 막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어떤 근거 규정을 두고 개별적으로 뭘 할지는 또 거기에 맡겨두는 거죠. 뭐 이런 규정을 둔다거나, 아니면 제일 밑에 이제 보면은 평등법 시안에 보면 5조에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선언적인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이 법이 금지한 차별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 및 언동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좀 넣어서 향후에 어떤 개별적인 법률이나 각 기관의 어떤 내규나 또는 조례 등을 통해서 이 내용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좀 마련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현재 법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차별 지시라는 거를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당연한 건데요. 차별이 금지되어 있으면 차별을 지시하는 것도 금지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해석으로도 얼마나 가든지 가능한 내용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차별 지시도 차별에 대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차별의 표시나 암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뭐 레스토랑 같은 데서 실제로 흑인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냥 뭐 붙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흑인 출입 금지라고 표시는 했는데 뭐 실제로는 들어간다고 우기고 있거나 뭐 이러면 어떡할 거냐 이런 논의들인데, 그래서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표시하고 암시한 것만으로도 이미 차별이 성립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아예 법문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해석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를 우리가 규범에 담고 법규범에 담고 어디까지를 해석을 맡길 건가 좀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익 조치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제 형사처벌을 두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차별에 대한 구제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안 하는 게 훨씬 더 보편적인 입법 태도지만 불이익 조치에 관련해서만큼은 형사처벌하는 나라들이 있고, 또 이제 이미 우리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이 불이익 조치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서 이제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에도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담아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어떤 보복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사처벌을 할 만큼 훨씬 더 나쁜 행위가 아닐까. 그리고 행위 유형도 훨씬 더 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구제수단을 조금 우리가 유연하게 가져가는 건데요. 이 불이익 조치 같은 경우에는 해악성도 훨씬 크고 고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파급효과나 이런 것들 고려해 볼 때 요것만큼은 형사처벌 조항을 두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두 법안에도 여기 한정해서만 형사처벌 규정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별금지 영역은 아까 이제 이것도 한상희 선생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대부분의 나라가 비슷합니다. 일단은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은 당연히 금지되어 있는 건데,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사적 영역을 규율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우리 변호사인 친구들도 가끔 이 얘기를 하면은 좀 놀랄 때가 있어요. 사적 영역도 규제해야 되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차별의 원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까도 이제 미국에서의 사례들이 나왔지만 이 공공기관이 한 게 아닙니다. 다 개별 뭐 버스 회사라든가 아니면 레스토랑에서 우리 뭐 그린북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뭐 흑인 출입 금지를 붙인다거나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대부분 이제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이제 문제 삼은 것이고, 특히 이제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공공기관에 출입을 금지당한 거나 아니면 동네 카페에서 내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뭐 이주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금지당한 게 그 해악의 어떤 크기라든가 파급 효과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공적 영역에 대한 차별을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사적 영역에서도 이 공적인 성격이 있는 주요한 사적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차별을 이제 금지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 않은 영역도 있겠죠. 뭐 가끔 저도 뭐 예를 가끔 찾아보는데 가족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 뭐 이런 영역에서의 차별은 물론 우리가 일상적인 의미에서 그것도 차별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은 아니고, 그건 또 개별법에 의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개선 노력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종교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제 사실 차별금지법이 작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그런 영역에서의 차별은 바람직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아니고 이제 차별금지법은 저는 선택과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종교 영역 같은 경우에 뭐 동성애 문제가 많이 얘기되지만 가장 확실한 차별은 가톨릭에서 여성 성직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만큼 명백한 차별이 있을까요? 근데 그건 이제 법적 규율의 대상이 아니죠. 근데 저는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또 법으로 금지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른 차별금지법이나 여러 법제를 통해서 다른 고용이나 교육이나 이런 영역에서의 차별을 확실하게 금지시켜 나가고, 그게 이제 사회 규범으로 자리 잡는다면은 종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종교 부분은 우리가 종교 내에서의 어떤 차별 문제는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되어 있고 전략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모든 영역을 금지하는 건 아니고, 어떤 이 네 가지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되, 뭐 저 같은 사람은
파급 효과가 있기를 또 바라기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금지 규범이 전체적으로 짜여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 국가 지자체 차별 시정 의무는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차별의 예외라는 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이제 앞에서는 이런 것이 차별이다라고 금지를 하고 그 다음에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게 뭐 전 세계의 차별금지법의 일반적인 규율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법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소위 말하는 진적 직업 자격을 예외로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적극적 평등 조치 또는 뭐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차별을 보지 않는 행위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좀 우리가 논의해 볼 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독일 일반 평등 대우법의 경우에는 차별의 예외를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영역별로 어떤 것이 예외가 되는지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입법 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은 약간 일반 조항을 4조에 둬서 이런 것들이 예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게 옳다라기보다는 이거는 하나의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외를 두는 것도 나름대로 이제 해석에 맡기는 거죠. 구체적인 부분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독일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예외가 되는 사유를 영역별로 다 금지하게 되면 다 예외 규정을 두게 되면 거꾸로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외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또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외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히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 논의를 확정하는 것은 너무 많이 미궁에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외 사례를 어디에다 어떻게 둘 건지를 영역별로 하나하나 규정을 하게 되면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논란의 여지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일반 규정으로 두고 해석에 좀 맡기는 것으로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 예외 조항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